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3이 된 이정자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제 인생을 돌아보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서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보다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 말입니다. 저는 가난한 집 장녀로 태어나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인생 후반에 가장 큰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면 여러분도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 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게 너무나 소중하고 또 아픈 기억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는 26에 결혼했습니다. 남편 한석진을 만난 곳은 섬유 공장이었어요. 당시 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재봉틀 앞에 앉아있던 평범한 여공이었습니다. 18살부터 일을 시작했으니 벌써 8년째 공장 생활을 하고 있었죠. 손가락은 늘 바늘에 찔려서 반창고 투성이었고 허리는 하루 종일 앉아있느라 늘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집 장녀로 태어나 이렇게라도 돈을 벌어 부모님을 도와야 했으니까요. 한석진도 같은 공장에서 일했는데 성실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3살 많았고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무거운 천 뭉치를 혼자서도 거뜬히 들어 올리는 힘이 있었죠. 동료들 사이에서 한석진은 묵묵히 일만 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쉬는 시간에도 담배 한 대 피우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곤 했어요. 어느 날 제가 무거운 천 뭉치를 나르다 발이 헛디뎌 넘어졌을 때 한석진이 달려와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무뚝뚝하게 괜찮냐고 묻던 한석진의 눈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저는 이 사람이라면 믿고 평생을 함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려한 말이나 멋진 외모가 아니라 그저 진실된 눈빛 하나가 제 마음을 움직인 거였어요. 그 후로 한석진은 종종 제 작업대 앞을 지나가며 슬쩍 안부를 물었습니다. 오늘 힘들지 않냐고, 점심은 먹었냐고 말이에요. 저는 그때마다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기뻤습니다. 누군가 저를 걱정해 주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6개월쯤 지났을 때 한석진이 퇴근길에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저한테 커피 한 잔 하자고 말했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공장 앞 작은 다방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한석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자 씨, 나랑 사귀어 줄 수 있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좋아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대답이 나왔어요. 한석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제가 처음 본 한석진의 웃는 얼굴이었어요. 우리는 1년을 사귀고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했습니다. 동네 국밥집에서 양가 부모님과 친구 몇 명만 모여서 식사를 했고 신혼집은 단칸방이었어요. 부엌과 방이 한 공간에 있어서 밥을 하면 이불의 냄새가 배곤 했습니다. 화장실도 밖에 있어서 한겨울에는 볼일 보러 나가는 게 고역이었죠. 하지만 저희는 행복했어요. 밤마다 한석진은 공장 일로 퉁퉁 부은 제 손을 주물러줬고 저는 한석진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줬습니다. 가진 건 없었지만 서로를 향한 믿음 하나만큼은 단단했어요.
결혼 1년 만에 첫 아들 한석현이 태어났습니다.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 그 감격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작고 따뜻한 생명체가 제 품에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은 제 새끼 손가락만큼 작았고 눈을 뜨면 세상을 신기한 듯 바라보곤 했어요. 한석진도 아들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야, 우리 아들. 한석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밤새 아기만 바라보며 앞으로 이 아이를 위해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년 후 둘째 한대연이 태어났습니다. 한석현은 조용하고 순한 아기였는데 한대연은 달랐어요. 밤낮으로 울어대고 때를 쓰는 통에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젖을 먹여도 울고 기저귀를 갈아줘도 울고 안아줘도 울었어요. 한석진이 퇴근하면 제가 탈진한 상태로 누워있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비록 좁은 단칸방에서 내 식구가 부대끼며 살았지만 저는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누리지 못했던 가족의 온기를 이제 제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게 뿌듯했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형제의 성격 차이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한석현은 공부도 잘하고 집안일도 척척 도와주는 모범생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반장을 맡았고 선생님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숙제는 물론이고 동생 한대연의 공부까지 챙겨줬어요. 한대연이 숙제를 안 해가면 한석현이 옆에 앉아서 하나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형아, 이거 어떻게 풀어 하고 물으면 한석현은 인내심을 갖고 설명해 줬어요. 반면 한대연은 장난기가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사고를 치고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성적도 형에 비하면 한참 뒤처졌어요. 친구들과 싸우고 오기도 했고 수업 시간에 떠들다가 복도에 서 있기도 했습니다. 선생님한테 불려가는 일도 잦았어요. 학부모 상담 때마다 선생님은 한대연이 산만하다고 집중력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저는 그때마다 한대연을 다그쳤습니다. 형만큼만 해라, 왜 맨날 사고만 치냐,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 모양이냐.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가혹한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몰랐어요. 그저 한대연이 한석현처럼 반듯하게 자라주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늘 두 아들을 비교했어요. 큰아들은 참 잘났는데 둘째는 왜 그러냐고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한대연한테 더 화가 났습니다. 왜 형만큼 못하냐고, 왜 나한테 이렇게 창피를 주냐고 소리쳤어요. 한대연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도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한대연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면 그냥 아무 일 없다고만 대답했어요. 친구는 누구랑 노냐고 물으면 그냥 애들이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한대연이 사춘기라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어느 날 한대연이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귀가한 한대연을 보고 제가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서 뭐하고 다니냐고, 형은 집에서 공부하는데 동생은 밤새 돌아다니냐고 말이에요. 한석진도 옆에서 대연아, 어머니 말씀 들어 늦게 다니면 안 돼 하고 거들었습니다. 그때 한대연이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한테 형이랑 비교하지 말라고, 자기는 형이 아니라고, 왜 맨날 형 이야기만 하냐고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 뺨을 한 대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대연이 저한테 소리를 지른 건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곧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부모한테 대들다니 말이에요. 저는 한대연한테 다가가 따귀를 올렸습니다. 내가 감히 어머니한테 소리를 질러, 내가 감히. 한대연은 뺨을 감싸고 저를 쏘아봤어요. 그 눈빛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결국 한대연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한석진이 저를 말렸어요. 여보, 너무한 거 아냐. 애가 아직 어린데. 하지만 저는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한대연의 그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원망과 분노로 가득한 눈빛. 그 눈빛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불안해졌어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어요. 아니야, 내가 오라 한대연이 변해야 해. 지금 생각하면 그때 한대연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 했어야 했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게 훗날 우리 모자 관계를 오래도록 얼어붙게 만들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시간이 흘러 한석진이 공장 반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월급이 조금 늘어나면서 우리 가족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단칸방에서 벗어나 방 2개짜리 아파트로 이사했고 아이들도 각자 방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저희에게는 꿈에 그리던 보금자리였어요. 방에 장판을 새로 깔고 벽지를 바르고 나니 제법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한석현은 명문대에 입학했습니다. 집에서 가장 먼저 대학생이 된 거예요.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한석현은 집에 달려와 저희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대학 붙었어요. 정말 붙었어요. 저와 한석진은 한석현을 안고 울었어요. 가난한 집 아들이 명문대에 가다니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축하해 줬어요. 정자 씨 아들 정말 대단하네, 공부 잘한다고 소문났더니 역시 명문대에 갔구먼. 대학 4년 동안 한석현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방학 때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보탰어요. 등록금이 부담스러워 저와 한석진이 밤낮으로 일했는데 한석현이 아르바이트까지 하니 미안하면서도 대견했습니다. 한석현은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취직 소식을 듣고 저와 한석진은 정말 기뻤습니다. 가난했던 우리 집안에서 대기업 직원이 나왔다니 말이에요. 이제 우리 집안도 가난에서 벗어나는구나 싶었습니다. 반면 한대연은 지방대학에 겨우 입학했습니다. 성적이 좋지 않아 재수를 할까 고민했지만 저희 형편이 여의치 않아 그냥 지방대에 갔어요. 한대연은 대학 생활도 그다지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았고 방학 때 집에 와도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저는 한대연이 걱정되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석현처럼 다그쳐봤자 더 멀어질 것 같았어요. 한석현이 30살이 되던 해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 김수지는 첫인상부터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키는 작은 편이었지만 눈이 맑고 웃는 모습이 예뻤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대하는 태도도 공손했고 무엇보다 한석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느껴졌어요. 결혼식 날 김수진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잘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아드님 정말 좋은 분이세요. 평생 잘 살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도 평범하게 행복할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김수진은 정말 좋은 며느리였습니다. 명절 때마다 일찍 와서
음식 준비를 도왔고 제 생일을 꼭 챙겨줬어요. 전화도 자주 해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머님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 미역국 끓였는데 갖다 드릴까요? 저는 그런 김수진이 고마우면서도 신기했어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이렇게까지 챙기는 경우가 드물다는데 말이에요. 저는 속으로 하늘이 우리 집안에 복을 내려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예쁜 딸이었어요. 김수진은 아기를 안고 저한테 왔습니다. 어머님 손주 보세요. 어머님 닮아서 예쁘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 한석현을 처음 안았을 때 그 감격이 다시 밀려왔어요. 이어서 2년 터울로 아들이 또 태어났고 그 다음에 막내딸이 태어났습니다. 새 손주를 보며 저는 이제 제 인생에 더 바랄 게 없다고 느꼈습니다. 가난했던 제 인생이 이렇게 행복한 순간들로 채워지다니 감사했어요. 한대연도 29에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 박윤미는 김수진과는 사뭇 다른 사람이었어요. 첫 만남부터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사는 건성으로 하고 시댁 식구들을 대하는 태도도 어딘가 건방졌어요. 눈빛도 차가웠고 말투도 퉁명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지, 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한대연이 좋아하는 사람이니 믿어보자고 말이에요. 한대연은 박윤미를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박윤미만 보면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명절이었어요.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김수진도 일찍 와서 부엌일을 거들었어요. 둘이서 나물도 무치고 전도 부치고 탕국도 끓였습니다. 그런데 박윤미는 10시가 넘어서야 나타났어요. 부엌에 들어오지도 않고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김수진이 부엌에서 땀 흘리며 일할 때 박윤미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박윤미를 불렀습니다. 며느리, 이리 와서 좀 도와줘. 박윤미는 한석진도 그 소리를 들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전 요리 못해요, 어머님.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요리를 못한다는 게 음식 준비를 안 거드는 이유가 될 수 있나요? 제가 뭐라고 하려고 하면 한대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와이프가 피곤해요. 그냥 놔두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한대연이 부엌으로 들어왔지만 요리를 잘 모르니 오히려 방해가 되었어요. 식사 시간이 되어 다 같이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박윤미한테 말했어요. 며느리 많이 먹어. 박윤미는 대답도 없이 음식을 집어 먹었습니다. 김수진은 상을 차리고 설거지까지 다 했는데 박윤미는 식사 후에 또 거실로 가서 누웠어요. 한석진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여보 참아, 애가 아직 어려서 그래. 하지만 저는 화가 났습니다. 어려서가 아니라 버릇이 없는 거였어요. 더 심각한 건 박윤미가 한대연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어느 날 우리 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박윤미가 한대연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빨리 가방 좀 들어 뭐 하는 거야, 눈치도 없이. 한대연은 고분고분 박윤미의 가방을 들었어요. 그것도 모자라 박윤미는 한대연한테 물을 가져오라고 했고 한대연은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들이 저렇게 기가 죽어 사는 게 옳은 일인가 싶었어요. 한석진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참다 못해 박윤미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며느리 남편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하인이 아니잖아. 그랬더니 박윤미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어머님은 옛날 사람이시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요즘은 부부가 평등하게 사는 거라고요.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살 거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등과 무례함은 다른 건데 말이에요. 박윤미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어요. 그날 이후 저는 박윤미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이 집안이 언젠가 흔들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석진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여보, 대연이가 불쌍해 저렇게 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미 결혼한 아들의 가정에 부모가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그저 한대연이 행복하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한석현이 35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5월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대학 동창 결혼식에 간다며 새벽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김수진과 아이들도 함께 가려고 했는데 막내가 전날 밤부터 열이 나는 바람에 한석현 혼자 가게 되었어요. 한석현은 출발하기 전에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올게요. 건강하세요. 점심 꼭 드시고요.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때 그냥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한석진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한석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석진이 전화를 받더니 갑자기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저는 불길한 예감에 한석진한테 달려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누구한테서 온 전화야? 한석진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석현이가 사고가 났대.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났다고. 저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급히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저는 기도했어요.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제발요. 한석진도 창밖만 바라보며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응급실 앞에는 이미 김수진이 와 있었습니다. 김수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유가족분이신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제가 어머니입니다. 우리 아들 어떻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환자분이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차량과 정면 충돌해서 이미 현장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절할 것 같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들이 죽다니 말도 안 돼요. 한석진이 저를 부축했지만 저는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이게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깨어나면 한석현이 웃으며 어머니, 저 왔어요. 하고 들어올 것 같았습니다. 한석현의 시신을 보는 순간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한석진과 김수진이 제 곁에 있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석현아, 어디 갔어? 엄마 왔어. 한석진이 저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여보, 진정의 석현이는 이미 떠났어. 저는 한석진의 품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싫어, 싫어. 우리 석현이가
어떻게 떠나 말도 안 돼.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한석현이 회사에서 인망이 두터웠던 터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회사 동료들, 대학 동창들, 친구들이 와서 한석현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석현의 영정사진만 바라봤어요. 사진 속 한석현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왜 엄마보다 먼저 가냐고, 왜 이렇게 가냐고, 엄마는 뭐 하라고, 혼자 남겨두고 가냐고 소리쳤습니다. 한석진은 옆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고, 김수진은 아이들을 안고 오열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저는 정신이 없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한석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린 시절 제 손을 잡고 걷던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 날새 가방을 메고 행복해하던 모습, 대학 합격증을 들고 기뻐하던 모습, 결혼식 날 김수진과 함께 절하던 모습.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부모가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세상에 없다는 걸 말이에요.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김수진은 시댁에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이 집 며느리로 계속 남고 싶어요. 애들 키우면서 시댁 가까이에서 살고 싶어요. 그게 석현이가 바라는 일일 것 같아요. 저는 김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고맙다, 우리 며느리, 아니, 우리 딸. 김수진은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김수진을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한석현이 떠나고 나서 김수진은 정말 딸처럼 느껴졌어요. 한석현이 남기고 간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매달 김수진한테 용돈을 보냈습니다. 50만 원씩이었어요. 한석현이 받던 월급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보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도 보탰어요. 학원비며 책값이며 다 챙겨줬습니다. 한석진도 손주들 옷값이며 신발값이며 챙겨줬어요. 김수진은 늘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저는 오히려 미안했습니다. 이게 우리 석현 몫이야.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석현이가 살아있었으면 너희한테 다 줬을 돈이야. 그렇게 말하면 김수진은 눈물을 글썽이곤 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김수진은 새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차례상을 정성껏 차리고 아이들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애들아,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셨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효도도 잘하셨고 너희들도 많이 사랑하셨어. 손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빠 사진을 보곤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한석현은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이렇게 남아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런 저희 가족의 모습을 곱게 보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윤미였어요. 어느 날 박윤미가 불쑥 말했습니다. 어머님, 큰언니는 이제 남인데 왜 계속 돈을 주세요? 우리도 힘든데 불공평한 것 같아요. 형님 돌아가신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이라니 석현이 아내이자 우리 손주들 엄마인데 무슨 남이냐? 내가 무슨 상관이야? 박윤미는 입을 삐죽거리며 말했어요. 어쨌든 법적으로는 남이잖아요. 재혼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 그 돈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는 박윤미를 쏘아봤습니다. 그만해. 내가 할 말이 아니야. 당장 나가. 더 큰 문제는 명절날 일어났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는데 박윤미가 술을 마시더니 김수진한테 말했어요. 콩고물 뜯으러 또 왔네. 부끄럽지도 않아. 남편도 없는 주제에. 그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수진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한대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박윤미를 말렸어요. 박윤미야, 그만해. 무슨 소리야. 하지만 박윤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 잘못된 말 했어. 사실이잖아. 남편 죽고 시댁한테 계속 빌부터 사는 거 창피하지도 않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박윤미한테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 오늘부터 내 집에 발도 들이지 마. 너 같은 인간은 내 며느리가 아니야. 박윤미는 비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좋아요. 안 와도 돼요. 어차피 이 집 재미없어요. 한대연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박윤미를 따라 나갔어요. 한석진은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고 김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수진은 제 방으로 왔어요. 어머님, 제가 폐가 되나요? 이제 오지 말까요? 제가 오는 게 싫으시면. 저는 김수진을 꼭 안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폐야. 넌 우리 딸이야. 평생 우리 딸이야. 김수진은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착한 김수진이 저런 모욕을 당해야 하다니 말이에요. 그날 이후 저는 박윤미를 완전히 마음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한석현이 세상을 떠난 지 4년이 지났을 때 한석진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요즘 소화가 안 되고 자꾸 배가 아프다고 해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췌장암 진단이 나왔어요. 그것도 말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수술도 어렵다며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먼저 보내고 이제 남편마저 잃어야 하나요? 하느님은 왜 저한테만 이러시는 거죠?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한석진은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여보, 울지 마. 난 살 만큼 살았어. 이제 석현이한테 가는 거야. 석현이가 저승에서 날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당신 나 혼자 두고 어떻게 가? 나도 데려가. 나도 같이 가. 한석진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여기 남아서 며느리랑 손주들 봐줘야지. 대연이도 챙겨줘야 하고. 나 없다고 무너지면 안 돼. 약속해줘. 저는 한석진의 손을 꼭 잡고 울었어요. 한석진은 곧바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했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오히려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한석진은 더 힘들어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무게가 급격히 줄었어요. 한때 팔뚝이 굵고 어깨가 넓던 한석진은 앙상하게 말라갔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가서 한석진을 돌봤어요. 죽을 쓰고 과일을 깎아 드렸습니다. 김수진은 거의 매일 병문안을 왔어요. 손수 죽을 쓰고 과일을 깎아 드렸습니다. 아이들도 데려와서 할아버지를 뵙게 했어요. 한석진은 손주들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우리 손주들 예쁘게 잘 컸네. 할아버지는 행복해. 너희들 얼굴 보니까 힘이 나. 김수진은 한석진 곁에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 돌아가곤 했어요. 가기 전에 꼭 제 손을 잡고 어머님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반면 박윤미는 병문안도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했어요. 그나마 왔을 때도 오래 머물지 않고 금방 돌아갔습니다. 한석진한테 안부도 제대로 묻지 않고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더 충격적인 건 박윤미가 한대연한테 한 말이었습니다. 우리 유산은 제대로 받아야 해. 형이 없으니까 우리가 더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집이랑 예금 다 알아봐. 한대연이 저한테 그 말을 전해줬을 때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신데 벌써 유산 타령이라니 말이에요.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제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지 분명히 해두겠다고요. 한석진과 상의 끝에 우리는 변호사를 찾아가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집과 예금은 반반으로 나누되 한석현 몫은 김수진과 손주들에게 가도록 했어요. 한석현이 살아있었으면 받았을 몫이니까요. 박윤미가 알면 난리를 치겠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게 옳은 일이니까요. 한석진도 동의했습니다. 여보, 당신 생각이 맞아. 석현이 몫은 수진이한테 가야 해. 한석진은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4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빨리 오시라고, 환자분이 위독하다고요. 저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임종 자리에는 저와 한대연, 그리고 김수진이 있었습니다. 박윤미는 바쁘다며 오지 않았어요. 한석진은 마지막 순간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고생했어. 이제 그만 울고 행복하게 살아. 석현이 잘 키워줘서 고마워. 좋은 며느리 얻어서 행복했어. 저는 대답도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한석진의 손에서 힘이 빠지는 순간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여보, 가지 마.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제발. 한석진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한석현 때보다 조문객이 적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 위로해줬어요. 저는 영정 옆에 앉아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위로를 해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김수진은 제 옆을 지키며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아버님이 걱정하실 거예요. 어머님이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김수진을 보며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대연도 울고 있었어요. 박윤미는 장례식에 왔지만 내내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기만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집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어요. 한석진이 앉아 있던 소파가 보일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한석진이 입었던 옷에서 한석진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저는 옷을 꺼내 안고 울곤 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던 두 남자가 모두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밥도 먹기 싫고 아침에 눈 뜨는 것조차 싫었습니다. 한석진이 떠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박윤미가 유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대연과 함께 집에 와서 말했어요. 어머님, 재산 분할은 언제 하실 거예요? 우리도 계획이 있으니까 빨리 해주세요. 저희도 집 사야 하고 그래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유언장대로 할 거야. 석현이 몫은 수진이한테 가. 박윤미는 발끈했어요. 그게 말이 돼요. 형은 이미 죽었는데. 왜 죽은 사람 몫을 챙겨줘요? 우리가 더 받아야죠. 우리가 아버님 모셨잖아요. 저는 박윤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모셨다고 병문안도 제대로 안 오면서 무슨 모셨다는 거야. 석현이는 내 아들이야. 죽었어도 내 자식이고. 그 아내와 손주들은 내 가족이야. 내가 뭐라고 하든 난 이대로 할 거야. 박윤미는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저희 변호사 선임할 거예요. 저는 대답했어요. 마음대로 해라. 법대로 할 테니까. 박윤미는 화를 내며 나갔습니다.
한대연도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따라 나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쓸쓸했습니다. 한대연도 결국 박윤미 편을 드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옳은 일이니까요. 한석진도 하늘에서 제 결정을 지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 후 박윤미는 저를 완전히 외면했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고 전화도 하지 않았어요. 한대연은 가끔 혼자 왔지만 어색했습니다. 저는 한대연을 보며 안타까웠어요. 이 아이도 피해자구나, 잘못된 사람을 만나 인생이 꼬인 거구나. 하지만 한대연도 이제 어른인데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어요. 한대연이 올 때마다 저는 밥을 차려줬습니다. 뭐라도 먹고 가라고 말이에요. 한대연은 고맙다며 밥을 먹곤 했습니다. 그해 겨울 한석현의 제삿날이 왔습니다. 김수진은 새벽부터 와서 정성껏 제사상을 차렸어요. 손주들도 함께 와서 절을 했습니다. 저는 한석현의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석현아, 어머니가 수진이 잘 챙기고 있어. 걱정 마, 손주들도 잘 크고 있어. 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김수진은 제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어요. 많이 보고 싶어요. 아이들 아빠 보고 싶다고. 그래요. 저희는 그렇게 밤새 한석현을 그리워하며 울었어요. 한석진도 보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위로가 되었어요. 세월은 흘러 손주들이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첫째 손녀는 의대에 갔고 둘째 손자는 공대에 다녔어요. 막내 손녀는 음대에 다니며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김수진은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냈어요. 혼자 세 아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김수진도 나이가 들어 머리에 흰머리가 섞이고 얼굴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김수진은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머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어느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김수진이 손주들과 함께 찾아왔어요. 손에는 카네이션과 손편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저는 문을 열고 김수진을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 잘 왔어. 애들도 잘 왔고. 손주들도 하나씩 안아줬어요. 손주들은 제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착한 아이들이 다 있을까 싶었어요. 저녁을 함께 먹으며 손주들은 학교 생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큰 손녀는 의대 공부가 힘들지만 보람있다고 했고, 손자는 로봇 만드는 게 재미있다고 했어요. 막내 손녀는 피아노 연주회가 다음 달에 있다며 꼭 오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 이야기를 들으며 흐뭇했어요. 한석현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한석진도 손주들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김수진이 편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제가 편지를 썼어요. 읽어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만나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어머님이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없었을 거예요. 돈도 돈이지만 어머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한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게 친정어머니보다 더 큰 존재입니다. 남은 생 어머님 곁에서 딸처럼 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수진도 울고 있었어요.
손주들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우리 며느리 아니, 우리 딸 내가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살았어.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이에요. 김수진은 법적으로는 남이 되었을지 몰라도 제 마음 속에서는 진짜 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한대연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한대연은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얼굴은 수척하고 옷차림도 어딘가 허름했습니다. 저는 한대연을 보며 놀랐어요.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야위었어? 밥은 먹고 다녀. 한대연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박윤미랑 이혼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편으론 놀랐지만 한편으론 예상했던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니 한대연이 말했어요. 박윤미가 다른 남자를 만났대요. 저보다 돈 많은 사람이래요. 자기는 더 잘 살고 싶다며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버텨보려고 했는데 박윤미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저는 한대연을 바라봤습니다. 한대연의 눈에는 후회와 자책이 가득했어요. 한대연이 저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대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형수님한테도 미안하고 어머니한테도 죄송해요. 박윤미 말만 듣고 형수님한테 차갑게 대했어요. 형 제사도 제대로 안 지냈고요. 아버지 병원에도 자주 안 갔고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한대연은 말하다 말고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대연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론 안쓰럽고 한편으론 화도 났어요. 하지만 저는 한대연을 안아줬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내가 내 아들인 건 변함없으니까 어머니는 너를 사랑해. 한대연은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도 피해자구나.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이 꼬인 거구나. 저는 한대연의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한대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잘 살게요. 형수님한테도 사과할게요. 다시 시작할게요. 한대연은 그 후 자주 집에 왔습니다. 혼자 사니까 외롭다며 명절에도 빠짐없이 찾아왔어요. 집 수리할 것도 챙겨주고 장도 받아주고 했습니다. 김수진을 만나면 형수님 죄송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수진은 괜찮다며 한대연을 위로했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잘 지내요. 동생도 행복하세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김수진의 넓은 마음에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착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었어요. 한대연은 천천히 변해갔습니다. 한석현의 제사도 함께 지냈고 손주들한테도 잘해줬어요. 손주들 생일이면 용돈을 챙겨주고 학교 생활도 물어봤습니다. 저는 한대연이 변하는 모습을 보며 기뻤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삼촌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석현과 한석진도 하늘에서 흐뭇하게 보고 계실 거예요. 이제 저는 73입니다. 집 거실에는 사진 액자가 3개 걸려 있어요. 한석진 남편, 한석현 아들, 그리고 새 손주의 사진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사진 앞에 서서 인사를 합니다. 여보, 오늘도 잘 있었어. 나도 잘 있어. 석현아, 어머니 건강해. 손주들 잘 크고 있어. 아이들아, 할머니 사랑해. 사진 속 그들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면 하루를 시작할 힘이 납니다.
김수진은 여전히 자주 찾아옵니다. 이제는 손주들이 다 커서 혼자 올 때가 많아요. 어머님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하며 이것저것 챙겨줍니다. 저는 김수진을 보며 늘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이 사람이 있어서 제가 외롭지 않게 살 수 있구나 싶습니다. 김수진이 없었다면 저는 한석진이 떠난 후 살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한대연도 일주일에 한 번은 들릅니다. 혼자 사는 게 적응이 안 된다며 집에 오면 이것저것 고쳐주고 가요. 어머니 전등 갈아드렸어요. 수도꼭지도 새 거로 바꿨고요. 문 삐걱거리는 것도 고쳤어요. 저는 고맙다며 한대연의 손을 잡아줍니다. 한대연도 이제 제대로 된 아들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나이가 되어서야 깨달았어요.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다는 것을요. 김수진은 법적으로는 남이 되었을지 몰라도 제 마음 속에서는 진짜 딸입니다. 큰아들 한석현이 남기고 간 가장 큰 선물이에요. 한석현은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김수진을 통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은 슬픔으로 가득했지만 그 슬픔 속에서 진짜 사랑을 배웠습니다. 한석진 남편과 한석현 아들을 먼저 보내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었지만 그들이 남긴 사랑 덕분에 저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힘들 때가 있어요.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그럴 때면 한석진과 한석현의 사진을 봅니다. 그러면 조금 나아져요. 하지만 다음 날 김수진이 전화를 하면 다시 힘이 납니다. 손주들이 찾아오면 웃음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가족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피를 나눈 가족보다 마음을 나눈 사람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걸 김수진을 통해 배웠습니다. 남은 제 인생은 김수진과 손주들 그리고 한대연과 함께 평온하게 살아갈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한석진과 한석현도 저를 지켜보며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저희 가족한테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가족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말이에요. 그걸 꼭 기억해 주세요.